앞으로 여러분들이 아마 뭔가 투자를 해서 그 투자 대상이 엄청나게 상승해서 노후가 해결될 가능성은 전 거의 없다. 노후 준비에 대한 근본을 바꿔야 된다. 뭔가를 자꾸 어디에 투자해야 돼요라는 이야기는 하지 마셔라. 또 요즘에 노후 얘기 많이 해주시니까 네. 사람들이 노후 대비 못하면은 문제가 된다는 건 알지만 사실 또 제대로 준비 못하는 것들도 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이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한데 작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노후 준비라는 개념이 네. 젊은이들한테는 사실 거의 없는 게 사실이에요. 만나보면 지금의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도 너무 힘든데 네. 노후 준비할 여력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은 40대 한 중반 넘어가야 그때부터 노후 준비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사실 뭐 저도 그랬고요. 일반적으로 지금 노후 준비하면은 첫 번째 떠오르는 게 뭐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 떠오르는 거는 어떤 투자를 해서 내가 노후 준비에 성공할 것이냐 네. 이런 걸 많이 생각하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물어보는 게 멘토님 어떤 투자를 해서 노후 준비를 해야 되느냐라고 가장 많은 질문이 그거예요. 네. 아마 우리 영상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도 여러 유튜브 채널에서 어디에 투자해야 되는가를 굉장히 관심을 가지시게 되는데 네. 저는 사실 이런 생각 자체가 문화 지체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문화 지체 현상이라는 게 우리가 뭐 컬처 렉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흔히 이미 이제 지나간 건데 행동이 따라가지 그러니까 세상은 빠르게 바뀌고 있는데 그 따라가질 못하는 거죠. 이제 이게 뭐냐면 사실 어디에 투자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나 어딘가에 딱 투자해서 그 투자 대상이 굉장히 한번 빵 터져주면은 나는 좀 쉬고 싶다, 놀고 싶다, 은퇴하고 싶다 뭐 이런 마음이 이제 숨겨져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경제의 성장률을 한번 보면 최근 같은 경우는 2021년도에 코로나가 있었던 시기이긴 하지만 2020년도에 코로나 충격에 의해서 당시에 4.1% 성장하는 한 해. 그거 말고는 지금 2016년부터 22년도까지를 평균 경제 성장률을 보면 2.4%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과거 같은 경우는 뭐 잘 아시겠지만 1970년대 80년대는 12%였고요. 그다음에 90년대만 해도 IMF가 있었지만 7.4% 평균. 그리고 2000년대 들어와서 2000년부터 2009년까지도 한 5% 이때 금융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부터 2015년까지도 5%는 좀 안 되지만 4.4%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런 정도의 경제 성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우리 머릿속에 이 정도의 고성장의 시기에는 실질적으로 자산도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우리 그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나 우리 부모님 세대라든지 또는 조부모님 세대들을 보면 뭔가 주식을 잘 투자하거나 또는 뭐 아파트를 좀 잘 투자하거나 이래서 노후가 풀린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고 자라다 보니까 나도 뭔가 하나 좀 터져줄 수 있는 자산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거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제 성장률이 2016년부터 22년까지 평균 2.4 정도 나오는데 그럼 앞으로 뭐 굉장히 경제 성장률이 좋아질 거냐 고성장이 될 거냐라고 본다면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아마 이런 기조가 계속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경제 성장률이라는 건 실질 소득의 증가를 얘기하는 거고 실질 소득의 증가가 곧 자산 가격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아마 뭔가 투자를 해서 그 투자 대상이 엄청나게 상승해서 노후가 해결될 가능성은 전 거의 없다. 이제 이걸 먼저 받아들이셔야 되는 게 노후 준비의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옛날에 1970년대 뭐 이럴 때는 이자 막 16% 주고 막 그랬잖아요. 그때는 그냥 은행에 넣어놓으면 노후 대비되고 중간에는 뭐 하나 투자해 놓으면 이제 노후 대비가 됐는데 그러니까 은행에서 10몇 %를 줄 정도다 그러면은 뭔가 투자나 다른 비즈니스를 한다 그러면 성장이 20% 30% 되던 때니까 자산 가격은 어떻겠느냐. 자산 가격은 정말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었던 시기다. 저성장이라는 우리한테 닥쳐오는 현실적인 부분을 생각을 하자면 노후 준비에 대한 근본을 바꿔야 된다. 뭔가를 자꾸 어디에 투자해야 돼요라는 이야기는 하지 마셔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앞으로 봤을 때 우리 경제가 겪게 될 여러 가지 문제가
문제가 있겠는데 자본주의 경제가 성숙하면 할수록 나타나는 게 사실 자본주의 역사가 인플레이션의 역사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뗄래야 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인플레이션이 보통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2020년, 21년도에 우리가 경험했던 자산 가격의 인플레이션. 네. 뭐 주식이나 부동산이 너무 빨리 올라가는 거죠.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실물 경제의 인플레이션입니다. 요즘 밥값이 뭐 나가서 손님이 온다 그러면 어디 식당을 가면은 한 15,000원 정도 이하로 대접할 게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일단 밥값이라는 게 난 기억력이 안 좋아서 그런가 네. 한 5,000원, 6,000원으로 잘 먹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15,000원 정도는 돼야 돼. 아, 요즘은 떡볶이도 비싸요. 굉장히 엄청 비쌉니다. 네. 뭐든지 다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이 실물 경제에서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이 너무 빨리 올라가는 인플레이션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임금이 올라가요. 네. 그러니까 물론 임금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땐 되게 안 올라가고 가장 더디게 올라가는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물론 이게 가장 마지막에 올라가니까 네. 이렇게 물가가 높아지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요구하죠. 좀 임금 좀 올려달라고. 올려달라. 그러다 보면은 기업들은 임금을 올릴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임금이 또 인플레이션이 되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인플레이션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자본주의 역사다. 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계속해서 물가가 이렇게 치솟고 임금이 올라가는 경제에서 여러분들이 일을 안 한다고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은퇴해서 우리 선배님들처럼 우리 아버님, 조부모님 세대들처럼 자산이 정말로 엄청나게 성장하던 시기에 대단한 노후 자산을 만든 분들도 네. 60세에 은퇴하고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완전히 놀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머릿속에 지금 뭐가 들어있냐? 아 뭐 하나 빨리 좀 터져주고 네. 나 좀 지긋지긋한 회사 좀 안 갔으면 좋겠다. 네. 그게 되겠느냐? 네. 지금 이런 인플레이션의 상황에서 임금과 실물 경제 재화 서비스의 가격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이런 때 나는 집에서 아무것도 돈 한 푼도 안 벌고 논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노후가 편안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네. 제가 2000년대 초반에 이런 생각했거든요. 한 20억만 있으면 나 진짜 진짜 놀고 싶다. 근데 사실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자산 가격이 빠르게 올라감으로써 제가 그 목표했던 거를 좀 생각보다는 빨리 돌파를 했는데 네. 20억, 30억이라 있어도 지금 은퇴 못 합니다. 예. 네. 아시겠지만 20억, 30억을 갖게 되면 20억, 30억의 눈높이가 돼요. 네. 예, 절대 놀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얘기 들으면 진짜 답답하다 이런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왜 말씀드리는 거냐면 이걸 받아들이고 일단 각오를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노후 준비라는 게 완전한 은퇴로 이제 뭐 소위 생각하는 게 동남아 어디 해변에 그냥 누워서 안 됩니다. 통장에 따박따박 돈 들어오는 거 그게 안 됩니다. 그게 안 된다. 네. 그래서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인플레이션이 왜 생기느냐? 사실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봤을 때는 경제가 계속 성장을 하면 그 성장의 어떤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게 인플레이션이라고 배웠는데 요즘은 도대체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경제 성장률도 2%밖에 안 되는데 왜 인플레이션이 생기느냐?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반복되는 경제 위기, 뭐 최근에는 코로나, 뭐 그전에는 금융위기 네. 이런 반복되는 경제 위기 때문에 좀 말도 안 될 정도의 돈을 푸는 통화 정책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경제가 성장하고 상승해서 생기는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네. 이게 그냥 돈을 그냥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풀어버리게 되면은 사실은 자산에 거품이 끼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경제 성장률과 관계없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성장률은 떨어지는데 인플레이션은 있는 그 이상한 경제가 되는 거죠. 원래 사실 경기가 좀 죽고 좀 사실은 사람들이 경제 활동을 안 하고 투자가 위축되고 그러면 디플레이션이 생겨야 되는데 분명히 돈은 통화량은 늘고 돈은 막 돌아다니는 것 같은데 실제 이거 우리가 보통 화폐의 유통 속도라고 그러는데 유통 속도는 매우 떨어지기 때문에 통화량은 증가하는데 실제로 경기는 안 살아나는 우리 경제학에서 유동성 함정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제 이게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의 징조,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의 상시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기는 계속 안 좋은데 인플레이션은 꾸준히 있는 이런 경제가 되다 보면 여러분들이 집에서 편안하게 은퇴하고 놀 수 없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일하라는 이야기를 노후 준비의 일환으로 얘기하니까 어떤 분들은 좀 실망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완전한 리타이어먼트를 하고 집에서 놀지 말라는 거지 뭐 리타이어먼트를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세미 리타이어먼트를 하라는 거예요. 세미로. 그러니까 뭐 세미 주 3일? 뭐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그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생활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비용이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은 임금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실물 경제에 실제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는데 네. 내가 집에서 놀고 먹으면서 그걸 감당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한 좀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한 주 3일 정도만 슬로우 워커가 되면 어떨까? 그러니까 네. 뭔가 뭐 굉장히 하드 워킹을 하고 막 풀타임 잡을 하고 이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진짜 생산성 떨어진다. 내가 얘 왕년에는 돈 좀 벌었는데 내가 이거 받고 내가 지금 이 일을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노후에서 이 워크를 빼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워크를 일하는 거를 한 3일 정도로 어디 출근하거나 뭐 사회활동 하실 수 있는 일을 만들면 여러 가지로 좋은 게 뭐냐면 일단 3일 동안은 소비가 줄어들어요. 웬만하면 일하니까. 일하는 시간에 쓰기 그러니까 뭐하니까. 일하는 시간만큼 왜냐하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이 비싸진 그 스태그플레이션의 상시화의 시대에 네. 이게 제대로 생활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우니까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좀 바쁘게 움직이다 보면 그만큼 소비가 줄죠. 네. 그다음에 내가 어딘가에서 풀타임 잡으로 일하지 않더라도 임금이라는 걸 받고 있다면 내가 만약에 어디 고용돼서 일하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네. 자영업을 하든 또는 뭐 어떤 비즈니스를 하든 간에 네. 사실은 이 임금과 연관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임금이 그렇게 올라간다 그러면 내가 어딘가에서 그래도 3일 정도 일한다면 그 임금 올라가는 걸 내가 어느 정도 어느 수혜를 정도는-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3일 정도 일하면서 나의 소비를 조금 줄이는 효과 네. 그다음에 나의 작은 소득이지만 이것이 임금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그러면은 훨씬 남은 4일간의 여가 생활을 조금 더 편안하고 어떻게 보면은 풍족하게 생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거꾸로 이런 소득 관련된 일을 하면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뭔가 소득이 좀 나오긴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은 그런 거를 만들어 놓기 위한 게 노후 준비.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현금 생각해야 흐름을 창출하는 것이 그러니까 옛날처럼 과거처럼 나 10억 있으면 20억 있으면 30억 있으면 은퇴할 수 있어 놀 수 있어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의 적정한 노후 생활비를 계산을 해보십시오. 그거 한번 대표님도 저요? 한번 저도 계산해 본 적 있죠. 저는 거의 매주 계산합니다. 매주 계산. 그러니까 매주 계산하는 이유가 물가가 자꾸 빨리 올라가니까 그 전에 계산했던 걸로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뭐 계속 계산합니다. 엑셀로 그렇죠. 계속 돌려. 근데 이게 제가 오늘 계산하는 방법을 하나 알려 드릴게요. 네. 노후 준비의 첫 걸음은 나의 정확한 노후 생활비를 아는 데부터 네. 시작하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여러분들 궁금하죠. 뭐 어떻게 노후 생활비 얼마나 들까 이런 거 되게 궁금해 하시는데 네. 정답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생활비에 있습니다. 지금 쓰고 있는 생활비. 자. 네.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나 지금 경제 활동하고 있는데 아직 노후 준비도 안 됐고 또 네. 애들도 아직 학교 교육이 좀 남아 있고 하니까 내가 쓰고 싶은 것보다 훨씬 줄여서 막 엄청나게 절약을 하고 있다라는 분들도 있고 네. 뭐 그런 건 아니고 뭐 그냥 내가 한 달 재밌게 네. 그냥 생활하는 정도로 생활할 거는 그래도 하고 있는데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 두 가지의 경우를 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노후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회사를 안 갑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이 사실 재택근무하는 분들도 있고 이제 최근에 코로나가 좀 많이 완화돼서 다 재택근무보다는 이제 실제로 출근을 하실 텐데 네. 출근한다는 게 참 귀찮고 힘들고 또 재택근무 하다가 또 나가려니까 힘들고 그렇긴 그렇죠. 한데 사실은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비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시간에 매여 있는 시간에는 엄청난 소비를 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이게 은퇴하면은 그러니까 회사 퇴사하면 돈 엄청 써요. 그러니까. 집에 있으면 뭐 계속 돈이 나가요.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나가던 회사를 안 나가고 월화수나 월화 정도만 일을 한다고 보면 일단 여가 생활이 일단 2배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늘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생활비 중에서 노후에 안 들어갈 비용이 뭔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네. 자녀 교육비는 안 들어갈 교육비. 수가 있어요. 네. 그죠? 자녀 네. 교육비, 네. 자녀 용돈 이런 거 안 들어갈 수 있죠. 그다음에 또가 뭐가 안 들어가냐면 여러분들 지금 대출 이자 내고 있잖아요. 그거는 노후까지는 어찌어찌 좀 해결을 한다라고 봤을 때는 이자는 안 나갈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나가는 거 이자, 그다음에 교육비, 자녀 교육비, 용돈 이런 건 좀 안 나갈 수 있죠. 그럼 그거 빼고 나머지는 노후에 나가냐 안 나가냐? 그대로 나갑니다. 그대로.
네, 그대로 나가는데 여러분들의 생활비 중에서 과연 고정비가 많이 나갑니까? 아니면은 변동 지출.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여가 생활을 문화 생활, 뭐 여행, 그다음에 외식 이런 아니면 취미 활동 이런 것들에 돈이 많이 나가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개인마다 다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뭐 소득이 이제 33,000달러 이상 정도 됐기 때문에 막 변동 지출이 더 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변동 지출 부분이 거의 2배 이상 늘어난다.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것처럼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자기 쓰고 있는 생활비에서 이자와 그다음에 교육비 뺀 나머지를 우리가 순생활비라고 합니다. 네. 순생활비. 이 순생활비에 곱하기 2배가 필요하다. 그러면 지금보다 더 늘어나는 근데 여기서 당연히 늘어나죠. 2배라는 건 어떤 사람이 2배냐면요. 조금 절약하고 쓰는 분들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지만 조금 못하고 억누르고 생활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그 순생활비에 무조건 2배는 들어간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노년에 좀 즐기고 살아야지. 그다음에 뭐 지금 뭐 그렇게까지 뭐 내가 어마어마하게 절약은 안 하고 할 거는 다 한다라고 하는 분들도 순생활비에 1.5배는 들어간다라는 거죠. 야, 그러면 오히려 노년이 되면 조금 지금보다는 좀 적게 쓰겠지라고 생각해서 막연하게 좀 희망을 품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안 됩니다. 안 그런다. 자, 제가 아까 문화 지체 현상, 컬처 레그를 말씀드렸는데 이 컬처 레그가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우리의 조부모님 세대의 노후 생활을 보면서 아 그래 나도 나이 먹고 은퇴하면은 돈 조금만 쓰고 살 수 있을 거야. 근데 그분들은요 1930년대 40년대 태어난 분들이거든요. 예, 일제 강점기와 6.25 같은 걸 겪은 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인터넷을 안 해요. 스마트폰 이런 거 잘 안 합니다. 그리고 OTT 이런 거 안 봐. 그리고 뭐 때 되면 여행 가는 거 이런 것도 잘 안 가.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가능하죠. 그렇지만 지금 1980년대 이후에 태어난 분들은 그거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아마 거의 맞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로 노후 생활비를 계산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만약에 그게 350이나 만약에 예를 들어 500이 나왔다. 그러면 머릿속에 아 이제 20억만 모으면 은퇴해야지 30억만 모으면 은퇴해야지가 아니라 뭘로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제부터는 무조건 생각을 그러면 매달 1일 날 통장에 어떻게 500이 매달 지금 화폐 가치로 찍힐 거냐. 그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노후 준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500만 원이 매월 1일 날 통장에 죽을 때까지 꽂히려고 하는 사람이 뭐 투자해가지고 뭐 하나 빵 터지면 뭐 그걸로 해결되겠습니까? 안 되죠.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게 내가 은퇴하고 나서 지금 여러분들은 직장을 다니는 분들이 많잖아요. 직장이 아니라 직업이 필요한 거죠. 근데 어떤 직업이 필요하냐? 조금 더 전문화된 직업, 자기 일이 있는 사람들이 노후 준비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항상 사람들이 자산만 생각하는 자산 금액이 아니라 현금 흐름으로 매달 들어오는 돈을 만들어내는 게 핵심이라는 거잖아요. 자산이 왜 안 중요해졌냐면요. 이번에 우리가 2021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자산 가격의 추락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자산의 배신. 뭐라고 그럴까? 자산 가격이라는 거, 자산이라는 게 정말 믿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였는데 지금 앞으로 제가 아까 이제 뭐 그 인플레이션 얘기를 했지만 그 자본주의가 성숙해지면은 나타나는 게 4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보다 먼저 자본주의를 먼저 했던 나라들에서 나타났던 현상. 첫 번째는 뭐 다 아시겠지만 초저성장. 그다음에 두 번째가 양극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스태그플레이션. 좀 전에 얘기했던. 근데 마지막 4번째가 뭐냐면 잦은 경제 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경제 위기가 나타나요. 왜냐하면은 경제 위기가 나타나니까 살리려고 또 돈 풀고 또 그다음에 또 자산에 거품 끼고 또 폭락하고 계속 이걸 반복을 하니까 자산이라는 게 과거처럼 굉장히 변동성이 없는 정말 나한테 유일하게 안정적으로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는 친구가 아니다라는 거죠. 더 이상은. 그러면 지금 이제는 그런 거보다는 뭔가 좀 사업체를 뭐 꾸리든지 뭔가 자영업 가게를 만들어낸다든지 아니면 나만의 어떤 능력을 더 키워가지고 뭐 소득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러니까 노후 준비를 하시려면 생각을 전환을 해서 현금 흐름을 어떻게 창출할 거냐를 지금부터 고민을 해라.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본인의 일을 전문화하고 나이 먹어서도 슬로우 워커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낸다. 그것이 사업화가 됐든 아니면 내가 전문적인 직업인이 됐든 대신에 이제 그게 생계형 경제 활동이 된다면 조금 뭐 고달프긴 하죠. 내가 돈을 안 벌면 생활이 안 된다. 이렇게 되면은 사람 마음이 정말 힘드니까 그거보단 여러분들이 조금 즐겁고 재밌고 소득은 조금 떨어지더라도 오래 일할 수 있는 뭔가 잡을 찾아야 된다. 근데 그런 거를 뭐 나이 먹고 아까도 말씀하셨을 때 한 40대 후반에 막 준비하고 그러면 이미 늦어버린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야 진짜 방법이 없네 이렇게 네. 생각하시는데 제가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서도 또 문화 지체 현상이 발생하는 게 네. 과거에 우리 부모님 세대를 보고 부모님들이 대충 언제 은퇴하나 봤더니 50대 중반이나 60대에 은퇴하셔서 집에서 쉬신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나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한 이것도 문화 지체 현상인데 지금의 사회적 연령은 여러분들이 봤을 때 네. 본인 나이에 0.7을 곱해야 됩니다. 본인 나이 0.7 곱해요. 네. 제가 지금 올해 53세 6월 달이면 만으로 네. 이제 0.7을 곱하면 37이에요. 그러니까 딱 37이라고 생각하니까 아 그래 옛날에 내가 봤던 우리 선배들의 37세 때의 모습은 직장에서 어느 정도 자리는 잡고 좀 고참격이지만 그렇지만 한창 일을 해야 일할 되는 때지. 그런 시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딱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내가 지금 바뀌게 되는 어떤 사회적 분위기로 봤을 때 사회적 연령이 난 30대 후반이구나. 네. 이렇게 마음 먹으니까 일단 벌써 일하는 자세나 모든 걸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아, 나 이제 50 넘었어. 나도 이제 꺾어졌어. 네. 뭐 이러고 생각을 하면 이제 모든 게 야 내가 이 나이에 내가 하리 뭐 이러면서 자꾸 뒷짐지고 자꾸 물러서려고 하는 네. 심리가 생기는데 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0.7. 것은 0.7을 곱해야 된다. 저 딱 곱하기가 지금 29이거든요. 그죠? 그럼 이제 사회초년생 느낌 약간 이제 그렇죠. 이제 열심히 해야 되는. 네, 사회초년생의 느낌으로 한다. 그러면은 되는 거죠, 이제. 아. 예, 그게 일단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요즘 MZ 세대 분들이 굉장히 뛰어난 능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새로운 문화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능력이 엄청나게 빨라요. 그러니까 1970년대, 80년대생들만 해도 네. 어떻게 보면 새로운 것들의 변화를 금방 받아들이지 못하죠. 이게 이제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는 네오포비아라고 그러거든요. 네오포비아가 뭐냐면 새로운 것에 대한 걸 받아들이는 걸 두려워해. 그러니까 우리 70대, 80대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이제 스마트폰 같은 거 보면 아, 할머니 가르쳐 드릴게요 막 해도 아 싫어 막 이러시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그 뭔가 그걸 배워보면은 금방 한 단계만 넘으면 쉽게 할 수 있는데 그게 일단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80년대, 70년대 태어난 분들도 네오포비아라는 게 있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난 하던 것만 하고 싶지 새로운 거를 싫어하는데 지금 MZ 세대들은 뭔가 새로운 거 나오면 다 받아들이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 결국 돈을 많이 쓰게 된다는 거죠. 아. MZ 세대분들이 잘 들으셔야 돈을 되는 게 많이 써요. 왜냐하면 왜 많이 쓰느냐? 뭐 예를 들면 뭐 요즘 최근에 뭐가 유행이래. 네. 뭐 그러면 우리 기성 세대들은 아 그냥 안 해본 거면 안 해. 저 이거 완전히 이해됐습니다. 네,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MZ 세대는 뭐 요즘 새로 유행하다. 그거 뭐야? 요즘 그게 핫해. 그럼 그냥 또 배우는 거예요. 심지어는 요즘 골프가 뭐 괜찮다. 그러면 또 MZ 세대들이 골프를 배우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90년대생이나 2000년대생들이 노후 준비를 하게 될 때는 사실은 지금 제가 이야기한 거를 잘 들으셔야 되는 게 조기 은퇴해가지고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아니 다들 아마 지금 MZ 세대 분들 공감하는 분들 중에 아마 저는 아까 그게 떠올랐거든요. IT 기기 같은 것들을 요즘에 되게 많이 사요. 막 예전에는 저만 해도 아이패드 이런 거는 필요 없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도 많이 갖고 있던 세대인데 요즘에는 뭐 다 몇 개씩 가지고 있고 뭐 연동이 잘 돼요 하면서 막 많이 사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한 취미 같은 것도 엄청 많이 하시고. 근데 여기에 1.5배에서 2배를 곱해야 내 노후 생활비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냥 나 일 때려치고 안 하고 놀래라고 하는 완전한 리타이어먼트는 사실은 좀 어려워졌다라고 봐야 되고 거기다가 자산 가격도 폭락과 상승을 거듭하는 불안한 장에다가 결국은 스태그플레이션이 고착화되는 경제 이런 경제에서는 이 일을 어떻게 오래 하고 재미있게 소득을 계속 만들어낼 건가에 고민이 없이 아 저 무슨 투자를 해야 돼요? 이거는 어불성설입니다. 이거는 절대 안 되는 이야기고요. 물론 제가 후반부에 자산도 그러면 뭐 자산도 안 중요한 건 아니니까 뭐에 투자해야 되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선 마음가짐으로는 먼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자면 우리 그 젊은 2030들 뭐 2030뿐만 아니라 뭐 3040도 마찬가지지만 과소비가 너무 심해요. 너무 심해요. 지금 제가 얼마 전에 그 JTBC의 보도 내용을 봤는데 우리나라 백화점 3사 있지 않습니까? 롯데, 신세계, 현대백화점에서 명품을 작년에 구입한 연령별 비중을 봤는데 2030이 50%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명품을 사는 분들의 절반이 그냥 2030이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명품이 뭐 어디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닌데. 물론 뭐 금수저들도 있겠지만 그러진 않다 이거죠. 그렇죠. 대부분 그냥. 그래서 얼마나 되는가 제가 찾아봤거든요. 우리나라가 1년에 명품 소비하는 데 쓰는 돈이 126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126억 달러. 네. 뭐 좀 감이 안 오죠.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가 봤더니 세계 7위예요. 7위. 볼륨으로 봤을 때. 7위면 뭐 그렇게 높은 거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인당으로 소비액을 딱 나눠 보니까 인당으로 보면은 독보적인 1위입니다. 독보적 1위예요. 네, 전 세계에서 독보적 1위다. 1위 그 얼마냐 봤더니 국민 1인당 그 네. 명품에 소비하는 금액이 325달러라고 합니다. 325달러. 그러니까 네. 뭐 얼마 안 되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명품이라는 게 아시겠지만 전 국민이 사는 게 아니잖아요. 네. 우리가 지금 5,100 뭐 60 몇만 요 정도 되는데 인구가 그 중에 사실 명품을 소비하는 사람 10%도 안 되거든. 네. 그 사람들이 이거를 다 쓴 걸로 계산해 보자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네. 그래서 우선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게 노후 준비가 왜 안 되는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우선 과소비가 문제다. 야, 근데 이거 방송 듣는 분들이 아니 내가 뭔 과소비를 하냐? 나 뭐 쓰는 거 뻔하다. 뻔하다. 너 그게 그 정도 가방 하나 있는 거 뭐 그거 해외여행 다 한번 갖고 가는 있는 거. 해외여행 그게 과소비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과소비 맞습니다. 제가 비정상의 정상화. 네. 그러니까 그것에 젖어 있으면 아니 뭐 내가 1년에 뭐 유럽 한번 갔다 오고 뭐 그다음에 2년에 한번 미국 아니 뭐 미국 오마카세 먹을 수도 오마카세 한번 내가 뭐 맨날 먹는 것도 아니고 뭐 6개월에 한번 먹고 이 정도도 안 하고 어떻게 사냐? 가방도 뭐 요 정도 들고 다니는 거 뭐 이게 뭐 대단한 차도 이 정도 타는 게 뭐 대단한 그게 문제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저희 누님이 독일에 살고 계시는데 네. 아주 어렸을 때 가셔가지고 지금은 이제 거의 독일 사람이죠. 30년 이상 독일에서 거주했고 네, 네. 자녀도 거기서 다 낳았고 그러니까 독일 사람이에요. 한국말을 잘 못해 이렇게 통화할 때 보면 그래서 카톡을 해요. 카톡. 네, 네. 그래서 이제 영어로 이제 대화를 주고받아. 이제 자판이 한글 자판이 없으니까 나는 한글로 치고 거기는 영어로 치고 이렇게 뭐 해가지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얼마 전에 제가 얘기를 나눠봤거든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이제 거주를 하고 있는데 네. 독일 사람들은 대충 그 벤츠 E 클래스 정도 타려면 얼마 정도 벌면 타냐 네.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네, 네. 그랬더니 저희 누나가 그 질문을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게 무슨 소리냐? 그래서 네. 아니,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요즘 너무 과소비가 심하다 보니까 벤츠 E 클래스 솔직히 연봉 한 6천 되는 사람도 네. 벤츠 E 클래스 타고 다니는 사람이 있던데 독일은 좀 검소하다고 들었는데 어떠냐? 그랬더니 일단 그 사람들은 네. 저희 누나 말 자기가 버는 소득과 차를 어떤 걸 타느냐는 전혀 상관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거는 개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한 번도 그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그래서 내가 그 말을 정말 이해할 수 있었던 게 대화를 많이 하다 보면 저희 이제 누님이 현재는 이제 퇴직을 했는데 직장 생활을 할 때 네. 동료의 나이를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가능하냐 그랬더니 네. 동료 나이 모른다. 관심이 없다. 걔가 나이가 몇 살인지 관심 없다. 그다음에 걔가 결혼을 했는지도 관심 없고 자녀가 있는지도 관심이 없는 거야. 네. 그럼 안 친한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건 아니래요. 집에 놀러 가기도 하고 또 놀러 오기도 하니까 파티 같은 걸 하니까. 근데 어떻게 그게 관심이 없냐. 그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삶에만 관심이 있다 보니까 내가 네. 돈 얼마 벌면 차 그런 거 타 그랬더니 그런 거를 자기가 어떻게 아냐는 거야. 근데 한번 그러면 상상력을 동원해서 대충 그래도 어느 정도 되지 않겠어라고 물어봤더니 네. 글쎄 그러더니 한 10만 유로는 받아야 타지 않겠어? 이렇게 10만 얘기하는 유로요? 10만 유로면은 한 연봉으로 얘기하면은 1억 한 6천 되나요? 3, 4천 정도 네. 돼야 되는 거죠. 네네. 그리고 이제 재밌는 게 저희 그 조카가 네. BOA를 다닙니다.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 네. 그래서 이제 92년생인데 연봉이 한 25만 유로 정도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거지. 3, 4억 되는 한 3억 정도 5천. 되는 거지. 네. 굉장히 고연봉자인데 차가 없습니다. 차가 없어요. 네, 그래서 내가 왜 차를 안 사냐 그랬더니 일단 프랑크푸르트 안에 도심에서 생활을 하는데 굳이 지하철이나 트램 같은 거를 타면 되기 때문에 차가 네. 필요가 없다는 거야. 네. 근데 대신에 이제 외곽에 사는 사람들은 조금 뭐 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폭스바겐 같은 작은 차를 타지만 벤츠를 탄다? 글쎄 벤츠는 독일에서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오히려 벤츠나 BMW는 이제 외국에 많이 나가 있지. 네. 독일 사람들은 그렇게 뭐 많이 안 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네.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말씀드린 게 아니 뭐 그 정도 하는 게 과소비냐라고 얘기하는데 과소비 맞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진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니 근데 이게 이해가 좀 되는 게 우리나라는 반대로 뭐 노후 대비를 해주는 그런 제도 같은 게 좀 약하잖아요. 없죠. 네. 그러니까 과소비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좀 반대로 생각하면은 내가 뭐 많이 떼가는 것도 생각보다 좀 우리는 많이 떼간다고 생각하지만 세율도 좀 상대적으로 좀 낮은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좀 현금이 좀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막 쓰는 거 아닐까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독일 같은 경우는 본인이 마지막까지 근무해서 퇴직할 때 당시의 소득의 70%를 죽을 때까지 보장한다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랬더니 이제 사실은 본인이 받는 소득의 거의 50% 가까이를 세금으로 떼요. 미리 다 떼놓고. 예. 그러니까 노후 준비가 자연히 돼 있잖아. 네. 그럼 노후 준비가 자연히 돼 있으니까 나 지금 있는 돈 펑펑 써도 되잖아. 네. 근데도 이렇게 검소하게 지내는데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뭐냐 이거 도대체. 제가 봤을 때 제가 대화를 나눠보고 우리 2030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이게 플렉스나 이 과소비하는 분들을 보니까 너무 제가 봤을 땐 진짜 황당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뽑아봤어요. 우리가 비정상의 정상화. 그러니까 네. 이 정도는 과소비 아닌데라고 생각하지만 과소비라고 얘기한 진짜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비정상적인데 정상처럼 느껴지는 과소비 7가지를 제가 오늘 뽑아봤거든요. 네, 그게 뭡니까? 7가지. 네. 그 7가지가 뭐냐?